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잠들기 전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는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평온을 갉아먹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로마의 지혜, 스토아 철학의 눈을 빌려 우리 삶을 좀먹는 11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면의 평화와 단단한 자아를 지키는 실용적인 기술이자 마음의 요새를 쌓는 지혜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노예 출신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에픽테토스, 그리고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내면의 덕을 추구했던 세네카. 그들의 통찰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적인 불평가입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 친절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행에 함께 있어줄 동반자를 원한다는 것을요. 이들이 바로 만성적인 불평가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비판거리가 마르지 않지만 해결책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정성은 종종 솔직함 혹은 감정 표현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의 오염을 만들어내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그들의 말은 서서히 당신의 생각을 잠식하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서지고 잘못된 부분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느새 그들의 불만으로 가득 찬 거울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당신의 행동은 뚜렷한 목적이 아닌 짜증과 불만에서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된 삶에 대한 관심과 동정, 그리고 정당성을 구할 뿐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라. 그들의 병은 전염성이 강하다. 다른 사람의 무력감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그것은 곧 당신 자신의 무력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공감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감정적 명료함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길은 타인이 당신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끊임없이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끊임없는 불평에 둘러싸여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어려워지고 만족감은 멀어집니다. 결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을 맴돌게 될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당신 마음의 질을 결정한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에게서 빌려온 비판, 쓴소리,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면의 평화는 언제나 낯선 손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경계를 강조합니다. 타인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내면의 신성한 것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로서의 경계를 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며 당신의 것이 아닌 불평을 짊어지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정작 중요한 일을 위한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스토아적 의미에서 진정한 친절은 타인의 환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누군가의 혼란을 흡수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현명한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건강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입니다. 두 번째,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번 해볼게 혹은 다음 달쯤에 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겉보기에는 예에 바르고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은 그저 무행동이 쓰고 있는 위장일 뿐입니다. 이들은 악당은 아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조용히 당신의 삶을 부식시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논리로 포장하고 회피를 성숙함으로 꾸미며 지연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당신에게 진보는 낯선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사업이든 좋은 습관이든 어떤 목표든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첫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면 그들은 미묘하게 당신의 결정을 흔듭니다. 지금이 정말 적기라고 생각해? 좀 위험하지 않아?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신의 성공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불편함, 바로 그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당장이라도 삶을 떠날 수 있다. 그 사실이 당신의 말과 생각, 행동을 결정하게 하라. 다시 말해 기다리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스토아 철학은 텅 빈 의도에 속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 즉 덕을 향한 의도적이고 신중한 움직임입니다. 변명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럴듯한 이야기와 이유, 그리고 지연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펼쳐지는 삶의 흐름에 함께 움직이거나 뒤처지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규율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평범함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은 서서히 그들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무행동이 당신의 안전지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에픽테토스는 경고했습니다. 발전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멍청하게 보이는 것을 감수하라. 변명하는 사람은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당신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당신 또한 똑같이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목표와 성장은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편안함을 평화로 착각하지만 진보 없는 평화는 조용한 후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세 번째, 뒷담화 중독자입니다. 당신 주변에 유독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의 실수, 다툼, 개인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을 마치 가벼운 잡담처럼 당신에게 공유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잡담이 아닙니다. 뒷담화이며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뒷담화 중독자는 드라마를 먹고 삽니다. 그들은 의미 있는 관계를 얕은 오락거리와 맞바꿉니다. 그들은 당신을 끝없는 순환의 고리로 끌어들입니다. 그곳에서는 초점이 언제나 자신의 성장이 아닌 타인의 결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은 명료함을 잃고 시간을 낭비하며 서서히 자아를 잃어갑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흡수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찰 대신 비판을, 성장 대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뒷담화로 가득 찬 대화를 끝내고 나서 진정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나아졌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빛깔로 물든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일같이 뒷담화가 당신의 생각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빛깔로 물들게 될까요? 뒷담화는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계속해서 주의를 분산시키도록 훈련시킵니다. 당신의 야망을 무디게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노력이나 인격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못하고 있는가로 측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유독한 비교이며 아무것도 쌓아 올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구경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덕,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사람들과 어울려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의 기준을 높여주는가, 아니면 낮추는가? 뒷담화를 피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드라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 명료함, 그리고 성장입니다. 네 번째, 조용한 질투심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승진했을 때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네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에너지는 변했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마다 그는 운이 좋았네, 혹은 역시 인맥이 중요하지와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서서히 저의 성공을 나누는 것을 멈췄고 제 자신을 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의 질투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끈질기며 부식성이 강했습니다. 질투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칭찬 뒤에 숨고 꼬리표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은 종종 당신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척합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을 축하해주지는 않으면서 나중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동료. 항상 지지해주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당신의 성공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친구. 그들은 당신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침묵, 수동적 공격성, 혹은 미묘한 발언으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그것도 보통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위험이 공개적인 공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타인의 불안감이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내버려둘 때 일어나는 감정적 침식, 그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상대방의 어색한 침묵 뒤에 이상한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발전 부족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징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의 의심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책임이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누군가 당신을 질투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짐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당신의 빛을 줄이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한때 강렬한 감정 표현이 진정성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크고 격렬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저 솔직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적인 것과 변덕스러운 것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으며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그 선을 사과도 없이 자주 넘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기 전에 반응하고 모든 의견 차이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강렬함을 진실과 혼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것은 마치 눈을 가리고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며 어떻게든 당신이 더 잘했어야 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서서히 자신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편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깨지기 쉬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은 말을 고르고 특정 주제를 피하며 심지어 자신의 감정마저 억누르게 됩니다. 세네카는 분노는 억제하지 않으면 종종 그것을 유발한 상처보다 우리에게 더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제력을 잃는 것이 힘의 표시가 아니라 이성이 아닌 충동에 지배당하는 열정에 대한 굴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혈질적인 사람은 자신의 절제력 부족을 당신이 이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 폭발을 솔직함, 혹은 심지어 사랑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제력 없는 사랑은 혼돈이며 두려움을 통해 요구되는 존중은 결코 진정한 존중이 아닙니다. 6번째, 드라마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치 먹구름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코 평온하거나 중심이 잡혀있지 않고 항상 한 감정적 위기에서 다음 위기로 이동합니다. 혼돈이 삶의 방식인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투사하고 증폭시키며 마치 당신이 그들의 전담 감정 관리인인 것처럼 당신을 그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당신이 평화를 제안하면 그들은 그것을 무시라고 부르고 당신이 거리를 두려하면 차갑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온을 위협으로 당신의 경계를 거절로 취급합니다. 모든 대화는 구조 임무가 되고 당신이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거나 그들이 무너질 때마다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며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소진당하는 것은 연민이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7번째, 반대만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낙담시키는 목소리는 소리치지 않고 속삭인다는 사실을 눈치챈 적 있습니까? 당신이 조용히 키워온 대담한 아이디어나 꿈을 공유했을 때 가까운 누군가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일까? 혹은 실망하고 싶진 않지?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고 당신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종종 신중함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아닌 그들의 두려움 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을 현실주의로 위장합니다.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혹은 그런 꿈을 줬다가 상처받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내 꿈을 포기했어. 그러니 당신도 포기하면 내가 더 안전하게 느껴질 거야. 당신의 용기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대담함에 불안을 느낍니다. 더 어려운 점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즉 부모, 형제, 친구,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더 아프고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8번째, 유독한 긍정주의자입니다. 제가 번아웃으로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코치에게 지치고 압도당해서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번아웃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웃어넘기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이 제게 깊이 남은 이유는 그 조언이 얼마나 제 감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독한 긍정성의 조용한 해악입니다. 좋은 의도 뒤에 숨어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정직함을 침묵시킵니다. 불편함은 실패이고 고군분투는 약함이며 웃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듯 지혜는 우리의 경험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온전히 마주하는 데서 옵니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 혹은 좋은 것만 생각해 와 같은 말들은 당신이 진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깊은 무력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정적 힘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9번째,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 너무 깊이 애착을 가져서 그것 없이는 자신이 누구일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만듭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항상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로 시작합니다. 모든 대화는 배신, 고난, 불공평함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이 특별하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당신의 발전은 배신처럼 느껴지며 당신의 평화는 버림받은 느낌을 줍니다. 당신의 연민은 의무가 되고 당신의 지지는 감정 노동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대한 영원한 관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모든 짐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은 아니며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다시 써야 할 것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10번째, 교묘한 조종자입니다. 조종자들은 거의 소리치거나 공개적인 공격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속삭임으로 일하며 의심을 심고 사실을 재구성하며 수용 가능한 행동의 기준을 조용히 이동시킵니다. 그들은 친절을 의무로 비틀고 죄책감을 도덕적 의무처럼 느끼게 하며 서서히 그들의 현실 버전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어느 날은 따뜻함과 인정을 베풀어 당신이 깊이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하다가도 당신이 독립성을 보이거나 개인적인 필요를 주장하면 다음날 완전히 그것을 거두어드립니다. 그들의 승인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이며 그 대가는 당신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당신의 주인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종의 핵심입니다. 두려움에 뿌리를 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수능일 뿐입니다. 11번째, 과도한 방종을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가까운 누군가가 진정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혹은 오늘 하루쯤은 건너뛰고 인생을 즐겨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배려심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바로 과도한 방종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함정입니다. 이들은 게으름을 낭만적으로 포장하고 자신의 방향성 부족을 지혜로 위장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규율이 강박적이고 당신의 야망이 피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고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다시 끌어내리려 합니다. 진정한 휴식은 당신을 새롭게 하지만 그들이 권하는 도피는 당신을 희석시킬 뿐입니다. 이 11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스토아 철학의 지혜는 바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을 배우고 사과 없이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며 인기보다는 뚜렷한 목적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선택, 그리고 내면의 자유에 대한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만남까지 조용히 이끌고 의도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깊은 평온과